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유일한 사랑은 내 유일한 증오에서 비롯되었다. 이 유명한 문구는 바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온 말인데요. 혹시 모스크바의 눈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너무도 기구하고 가슴 아픈 사랑과 비극적인 운명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를 대표했던 여배우 조야 표도로바와 그녀의 삶을 뒤흔든 미국 해군 장교 잭슨 테이트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과 냉전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1981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렸고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바로 조야 표도로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소비에트 영화를 대표하는 여배우였고 스탈린이 직접 수여하는 영화상을 2번이나 받았던 러시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또한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에 출연하며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섰던 배우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너무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가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져야 했던 걸까요? 조야 표도로바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많은 고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쟁 중에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2차 대전 승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미국과 소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자유를 향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갈망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강렬한 위로와 사랑을 찾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만약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을 배경으로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이 이야기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 저녁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1945년 소련 모스크바에 주재하던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공식적인 외교 행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당시 38세였던 소련의 유명 여배우 조야 표도로바였습니다. 그녀는 소련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배우였죠.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모스크바에 파견된 미국 해군 소장 잭슨 테이트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7세였어요. 이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사실 영화 같은 강렬한 첫눈에 반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 번 반복되는 외교 의례 중 하나였을 뿐 특별한 불꽃이 튀지도 않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지 두 사람의 삶뿐 아니라 1년 후 세상에 태어날 또 다른 존재의 운명까지 바꿔놓게 됩니다. 잭슨 테이트가 조야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을 때 조야는 단번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소련에서는 외국인과의 사적인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적대국의 인물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누군가 이를 알게 된다면 감옥에 끌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우 반역죄로 몰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잭슨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의 고위 장교였고 소련 입장에서는 적국의 고위 무관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죠. 조야가 그와 만나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야는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잭슨 테이트의 강렬한 매력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소련의 동맹 관계가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야는 모든 걱정을 뒤로한 채 잭슨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로미오와 소련의 줄리엣이 모스크바에서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잭슨을 만나기 전 조야는 이미 한 차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한때 소련의 유명한 사진작가와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죠. 그 후 한 비행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마저도 1942년 전투 중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도 조야와 잭슨은 몰래 만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유럽 전승 기념일인 1945년 5월 8일을 기념하며 약속을 했다고 해요. 만약 아들을 낳으면 빅터, 딸을 낳으면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로요. 모든 전설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악역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조야와 잭슨의 이야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번에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악역은 바로 소련의 비밀 경찰의 수장 라브렌티 베리아였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리아는 단순히 잔혹한 학살자로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야말로 악랄한 타락의 화신이었죠. 특히 미국 영화와 만화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인 스탈린의 죽음에서는 베리아가 여성들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베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의 악행을 엿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조야가 베리아의 눈에 띄었을 때 그녀의 불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야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1941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나치 독일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었지만 조야의 아버지는 스탈린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리아는 조야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했죠. 그는 조야의 아버지를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협박하며 자신의 별장에서 열리는 아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어떠한 생일 파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베리아의 아내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조야는 강인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베리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그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베리아는 그녀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조야와 베리아 사이에 깊은 증오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아는 그의 악랄한 성격대로 조야를 끝까지 괴롭히지 않고는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5월 9일 베리아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날 축하 행사에서 베리아는 조야를 흑해연안의 여러 도시로 위문 공연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야의 단호한 거절에 앙심을 품고 조야와 잭슨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스탈린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소련 고위층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잭슨 테이트는 소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소련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46년 조야는 간첩 혐의와 스탈린 암살 음모 조직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야는 수십 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전 재산 몰수와 25년의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야가 감옥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내무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잭슨과의 약속대로 딸에게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자신의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비밀 경찰들은 조야가 잭슨에게 보내려는 모든 편지를 가로채고 그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야는 빅토리아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베리아 수용소로 떠나야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작은 이모에게 맡겨졌고 카자흐스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부모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재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조야 역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30대의 황금기를 거친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녀는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죠. 한때 러시아 최고의 여배우로 찬란했지만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야는 곧바로 딸 빅토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야는 한 가지 사실만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야는 딸을 키우며 모성애로 버텼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조야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유를 되찾은 순간부터 조야는 잭슨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딸 빅토리아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조야의 나이는 46세였습니다. 소련에서 은퇴한 미국 군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편지와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은 그녀를 돕고자 했던 걸까요? 이 시기에 조야와 빅토리아의 이야기를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9년 조야는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미국인 대학 교수 아이린 커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커크는 업무차 모스크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커크는 조야가 출연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커크는 조야의 사연을 듣고 돕기로 합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을 연결하는 비밀스러운 중개인이 생겨났습니다. 커크는 조야의 사랑과 딸의 아버지를 찾는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을 찾는 여정은 끝없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은 몇 번이고 떠올랐다가 다시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다. 특히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소련 양국 사이에 실종된 미국 해군 장교를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꿈처럼 보였습니다. 온갖 방해와 검열,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할 위기, 그리고 민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던 반소련 운동들로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소식 한 줄 없는 날들이 그렇게 1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1973년, 하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아이린 커크는 마침내 잭슨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잭슨은 퇴역 후 플로리다에서 은둔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야는 66세가 되었고 잭슨은 이미 75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그동안 조야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야가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그녀가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고생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크 교수는 잭슨에게 조야와 빅토리아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잭슨은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강렬한 부성애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날부터 잭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련 대사관에 끊임없이 탄원서를 보내며 딸 빅토리아가 소련을 떠나 미국으로 와서 자신과 재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기에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빅토리아를 만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년 후 1975년, 소련은 마침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련은 빅토리아가 플로리다로 가서 아버지와 재회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빅토리아에게 단 3개월짜리 관광 비자만 허락했습니다. 딸 빅토리아는 30살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 순간은 그야말로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빅토리아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잭슨 테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상상했던 아버지를 직접 마주한 빅토리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겠죠. 또한 미국에서의 생활은 빅토리아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될 무렵 빅토리아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빅토리아는 다시는 소련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공군 파일럿 프레드릭 푸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빅토리아의 비자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이죠. 빅토리아는 결혼 후 미국 국적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렇게 빅토리아는 어머니이자 아내라는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1976년 빅토리아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조야는 소련 당국에 여러 차례 간절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였어요. 미국으로 가서 손자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당시 조야는 이미 69세였고 긴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소련 당국을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조야는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31년 만에 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드디어 31년 만에 조야와 잭슨이 다시 만났습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의 장벽이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 재회는 단순히 한 가족의 만남을 넘어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이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냉전의 결실, 소련에서 온 사랑, 미국 해군 제독과 소련 여배우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조야는 소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78년
잭슨은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품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곁에는 조야가 없었습니다. 조야는 당시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냉전이라는 시대의 장벽은 끝내 두 사람의 마지막 작별 인사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눈을 감은 잭슨과 모스크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홀로 남은 조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다림, 이 모든 감정은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죠. 사랑은 위대하지만 때로는 시대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1979년 빅토리아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책의 제목은 바로 제독의 딸이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그녀의 부모님인 잭슨과 조야의 사랑, 가족이 겪은 시련, 그리고 냉전 시대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담아낸 회고록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소련에서의 감시와 탄압, 크렘린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가족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가감없이 담았는데요. 하지만 이 솔직함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이 발간되자마자 소련 고위층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소련 사람들에게 이미 조국을 배신한 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책을 통해 KGB, 일명 소련 비밀경찰, 강제수용소, 신문과 유배 등 소련이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자 소련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소련 당국이 직접 그녀를 제재할 수는 없었지만 소련에 남아있던 조야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야는 홀로 남아 모든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KGB는 조야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조야는 딸이 쓴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소련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분노를 쏟아부었죠. 냉전 시대의 소련은 개인의 삶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산체제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는데요. 조야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기록하며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1981년 12월 11일 조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나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쏜 총알이 그녀의 눈을 관통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처형을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조야의 죽음이 외부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건은 당시 소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조야는 74세였고 이미 은퇴한 이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조야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당국에 암살당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딸 빅토리아와 손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빅토리아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안티 러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녀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비록 러시아 당국이 출국 비자를 거부했지만 조야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한다면 이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조야가 미국으로 가서 망명 신청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정치적 긴장감과 얽힌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소련과 현재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여러 연구학자와 탐정들이 각기 다른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다이아몬드 마피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피아는 소련 후기, 특히 1970년부터 80년대에 활동했던 범죄 단체로 고위 관료와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석, 골동품, 문화재 등을 밀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조야가 이들과 연관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마피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야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두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야의 죽음은 그 중 하나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소련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공산체제가 그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비극 같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의무, 개인과 국가가 얽히고 설킨 채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야의 딸 빅토리아는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평생 동안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2012년 66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냉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고 그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사라지곤 했죠. 조야 표도로바와 빅토리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